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AI 대학원 카이스트 설명하는 인공지능 연구센터장 최재식입니다. 어, 제가 기계학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데 직접 자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먼저 전달드리고 또 중요한 기회에 저의 연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가능 인공지능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의료, 국방,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이제 우리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위험 AI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2018년에 보행자 사고가 나고 아직도 테슬라에서 사고가 나는데요. 사실은 사고가 날 때마다 새로운 그 이유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나 AI 모델이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잘 못할지 몰랐다 이런 거니까 사실 우리가 AI 모델의 중요한 점을 편리한 점을 잘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이러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있으면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후에서는 이렇게 일반 정보보호 규정 GDPR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내 데이터를 지워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받지 않고 싶어요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왜 이런 결정이 냈는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권리를 소비자들에게 주고 반대로 기업들에게는 그런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8년 5월에 이제 발효가 되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고위험 AI라고 하는 자율주행, 생체 신호, 신용 정보 등에 이제 사용되는 AI의 경우에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벌금 6%까지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I에 대한 조화로운 규칙 수립 및 개정 입법에 대한 제한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실시간 사업 원격 생체 인식 그리고 물가스 등에 대한 핵심 인프라 관리 그리고 학생의 평가 그러니까 입학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채용 승진 과정의 평가 이런 인사 시스템 개인의 신용도 평가 그리고 피곤의 감정 상태 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가 사용이 되게 되면 그걸 고위험 AI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사람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6%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뭐 RPA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슬랙 같은 혹은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뭐 예전에는 그 깃허브 같은 데서 코드를 얼만큼 많이 이제 커밋하냐 이런 걸 가지고 구글에서 아니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업무에 대한 정량 평가를 했었던 그런 얘기도 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빨리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요청에 답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들 실수 없이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라인에 대한 업무 관리 플랫폼에서 다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로 만약에 어떤 사람은 평가를 잘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혹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이슈로 이 사람이 되게 업무를 못한 것처럼 평가받으면 이제 평가를 잘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이제 AI 시스템이 왜 이런 이제 결과가 난지 얘기를 해줄 필요도 사실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징금도 계속 늘어서 이제 이런 시스템 구현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뒤에 말씀 더 드리겠지만 법제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의 이제 설명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가 이제 5개 이제 협업 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의 TU 베를린 빅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달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과 함께 활발히 연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최근의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최근에 설명가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약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 입력과 내부를 설명하는 기술, 데이터에서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설명하는 기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적용 사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모아봤는데 이제 처음에 2017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250명 정도 이제 지금 현재 250명 정도 이제 연구자가 되도록 이제 연구 센터가 꾸려졌고 그리고 이제 이 연구 250명의 이제 AI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3년이 좀 적게 다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AI 탑 학회 논문을 70편 가까이 낼 수 있었고 그리고 탑 저널에는 이제 35편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그 크라우스 뮬러 교수님이 스프링거에 이제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것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에디팅 하신 이제 책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사실 대학원생 교과서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달파에 계셨던 데이비드 커닝 프로그램 매니저와 함께 썼던 설명가능 인공지능 리뷰드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이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구 교류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워크숍을 ICCV에 그리고 또 튜토리얼을 KDD에 발표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산업화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공을 들여서 이제 국제 특허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설명가능 인공지능 국제 특허가 이제 제출 제안되고 그리고 제청돼서 승인받아서 이제 작업반이 이제 진행되도록 할 때 기술적으로 저희가 많은 지원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국내외 특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AI 트릭스는 그 과정 중에 설명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연구를 인정받아서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서 연구력 그래서 기술을 인정받아서 이제 한 10억 정도의 그 펀딩을 이제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11개 정도의 기업들과 함께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개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공을 들여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로 개방해서 이제 데이터를 26건 정도 개방하고 온라인으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온라인 이제 강의를 많이 내서 물론 모두 다 설명가능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 퓨샷 그리고 이제 딥러닝, 설명가능 인공지능 이렇게 합해서 저희 센터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거의 16만, 17만 명에 가까운 이제 그 강연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제공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할 수 한국말로 하면 요약을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에서 하다 보니까 한글과 국문이 좀 섞여서 있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연구 결과에 그러면 아까 정량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성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가를 보면 지금 제일 설명가능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축은 이제 딥러닝이 있는데 그 내부와 입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노드와 입력의 변수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명해 좋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 딥러닝 포함해서 학습을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기술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었던 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건 양은호 교수님이 뉴리스에 이제 냈던 2020년에 냈던 연구인데 설명과는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는 이제 물론 인식 문제는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경량화해서 작은 칩에 만들어서 생활에 응용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
경영했을 때도 성능이 되게 그러니까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채널 압축이 50%나 됐는데 성능은 뭐 1, 2%밖에 차이 없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악노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런 이제 설명성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큰 네트워크에서는 설명이 잘 되는데 압축을 하다 보면 그 설명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래는 버스가 어딨냐고 버스를 잘 찾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버스가 어딨냐고 하면 경량하고 나서 버스를 못 찾게 되는 거죠. 여기 때문에 버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양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경량화도 동시에 하지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설명성도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해서 경량화는 되면서도 설명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설명성은 사실은 실제 생활에 적용될 때 더 필요하고 경량화 모델이 실제 성향에 더 영향을 미칠 때 중요하니까 사실 이 기술은 굉장히 이제 뭐 기술이나 이전이나 상용화에서 되게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입력을 바꿔보면서 입력을 바뀐 거에서 결과물이 바뀌면은 이제 입력을 바꿨을 때 결과물이 더 많이 바뀌는 애가 이제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변조 기반 입력 기어 설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펄터베이션을 입력을 한 다음에 랜덤하게 이제 만약에 중요한 입력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피치였으면 출력에 영향이 더 우리가 껐다 켰어 했을 때 출력에 영향이 더 많이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변조 기반 방법들이 지금까지는 성능이 그러니까 되게 쓰기 편한데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좀 지저분한 그런 이제 입력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뭐 아니면은 그전 다른 방법은 불러대거나 근데 이제 그 노영만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비목표로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만약에 목표라고 하면 유방암이라면 유방의 부분이고 비목표면은 유방이 아니라 뭐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슴뼈가 될 수도 있고 뭐 허파가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목표를 우리가 이제 펄터베이션을 이렇게 일으킬 때 이제 만약에 이제 펄터베이션을 일으켜서 이거에 대한 변화가 이제 유방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면 걔는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만약에 유방암에 대한 유방 부분이 많이 커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클래스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입력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유방이고 여기가 허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애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나의 목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애들만 보니까 이제 펄터베이션 방법이 지금까지는 성능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쓰기 좋았지만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수준으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쓰일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펄터베이션 방법이 중요한 게 펄터베이션 방법이 아닌 방법은 사실 딥러닝 모델 내부를 다 열어서 알아야지 쓸 수가 알고리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펄터베이션 방법은 입력만 바꿔보면 되니까 사실은 딥러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런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이런 펄터베이션 방법들이 성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기법을 쓰면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쉽게 이런 이제 설명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바인데, 우리가 생성 모델을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생성 모델을 가정하는 바는, 데이터가 적으니까 이 데이터를 잘 생성할 수 있는 생성 모델을 만들면, 이 생성 모델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창의적인 새로운 데이터도 막 만들면서, 학습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증강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제 강건하게 학습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제 생성 모델을 내부에서 학습이 온전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저희가 그 아티팩트라고 얘기하는데 생성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물체가 그림자처럼 겹친다든가 아니면 얼굴이 좀 이렇게 깨졌다든가 뭐 귀신처럼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얼굴이라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턱과 볼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이미지를 주고 이제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아티팩트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 생성인지 실제 이미지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딥러닝 모델 학습한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딥러닝이 아티팩트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감지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아티팩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그래드 캠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그래드 캠에서 감지한 아티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치들과 이 내부의 유닛들과 겹치는 것들이 많은 노드를 찾아서 그런 노드를 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게 이렇게 이제 노드가 불안정하게 학습된 부분의 위치와 액티베이션이 겹치면 불안정하게 나온 애들이 이 액티베이션 여기서 나온 애들 때문에 여기는 턱, 여기는 볼. 볼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 친구. 그러니까 턱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볼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 친구, 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 친구구나라는 걸 보고 저희가 이렇게 끄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끄고 나니까 이제 깔끔한 그런 얼굴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원래 이상한데 모자 부분 머리가 이상하게 되고 여기 왼쪽이 볼이 이상해졌는데 여기 깨진 게 이제 없어지고 여기 얼굴이 이제 모자 부분 이상했는데 깔끔하게 되고 이제 여기 또 이상한 게 고쳐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기술은 이번 가을에 카이스트에서 1년에 두 번 브렉스루 기술을 선정하는데 이제 그 기술 중에 하나로 공대에서 선정한 브렉스 기술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외국 블로그에서도 한국 연구진이 만든 겐을 이제 생성하는 겐에서 생성된 얼굴을 성형수술 플라스틱 서지라는 기술이라고 소개되고 그리고 네이버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딥러닝의 실수를 바로잡는 수리 기술. 저희가 그것 이외에도 시계열 데이터의 이제 모델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개발을 했었는데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타이어인지 아니면은 자동차인지 아니면은 자동차 창문인지 사람의 눈, 코, 입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시계열 데이터는 아직 그런 데이터를 레이블한 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피처가 있으니까 위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의 각각의 이제 시계열 딥러닝 노드를 안에를 액티베이션하는 그런 패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모양들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어디에 액티베이션이 더 많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어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룹 20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위아래 그리고 위아래 살짝 있다가 플래튼드 미들이 있고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패턴에 매칭된 게 6685랑 47402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LRP라는 방법을 쓰면 각각의 입력 부분이 얼만큼 더 기여해서 중요한 특징으로 설정이 되었는지가 나와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빨간색이니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색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이제 C가 있고 D가 있고 있는데 우리가 각각마다 우리가 밸류 LRP 플랫이라는 걸 만들어서 값이 얼마나 양인가 또 음인가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트리뷰션 기여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얼마나 큰 걸 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는 C와 D 부분, C가 좀 더 중요한데 D보다 되게 중요하게 큰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고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낮은 기여도로 이렇게 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A와 B는 이제 직접보다 낮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 부분인데 B랑 A가 거의 비슷하지만 A 부분에서 기여도 계산한 게 B 부분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어떤 노드가 어떤 입력이 어디 노드를 이제 중요하게 기여했다 이것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얼만큼 더 어느 점이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되게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어떤 피처가 정확하게 반응이 됐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서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지금 서울대로 가신 황성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내용인데, 이제 설명하는 인공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모델의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까고 그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에서 이걸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사시적 추론이랑 카운터 팩츄얼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displace is small and crowded but the service is quick이라고 하면 이 공간이 좁고 그래서 비좁지만 사람이 많지만 서비스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사람이 그게 이제 좀 스몰 크라우디드를 이렇게 부정이다라고 해서 손으로 키워드를 적고 이게 퀵은 빠르다 좋다 해서 손으로 키워드를 적어가지고 이걸 학습하도록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이걸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우리가 버트를 학습할 때처럼 단어 하나를 빼고 계산한 다음에 얼만큼 우리가 그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지를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얼만큼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단어를 빼보고 하는 거를 어텐션이 더 많이 간 노드에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어텐션을 가보고 빼보고 그럼 이게 문장의 의미가 변하는 걸 아니까 얘는 중요한 키워드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로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제 레이블 태깅한 것만큼 성능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은 데이터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제 카운터 팩션로 빼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에 전체 데이터 이 센텐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의료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물어볼 때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인과관계 학습하고 확실한 것 그리고 잘 모르는 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설명가능 인공지능에서 만든 그 원인에 대한 이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원인을 이제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가요? 저게 제일 중요한가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이런 상호작용 학습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는 경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 없이 데이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학습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설명하는 인공지능으로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심정지나 뇌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훨씬 더 적은 비교 모델은 300개 정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100개 데이터만 가지고도 훨씬 더 정확한 이제 예측 성능을 이제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 사람에게 물어보는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도 원인 결과를 학습하고 설명하는 설명하는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서울대 한부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설명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합할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에 있는 정보도 추출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 강아지가 원반 프리스비를 가지고 논다라는 그런 예제인데, 그러니까 사람과 강아지는 이미지에서는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원본이라는 거는 이 이미지 모델에서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지 모델은 원반에 대한 레이블이 없어요. 근데 사람과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물체라고 하는 물체는 이제 뭐가 있겠다는 거 알겠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셋과 그리고 이제 물체간 관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 날리지 그래프 같은 그런 데이터셋을 합해서 추론을 하면 여기서 사람과 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노나요라고 했으면 원래 이미지 데이터셋은 원반 프리스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데
이런 날리지 그래프를 같이 추론해서 이미지 뉴럴넷이랑 날리지 그래프 모델을 같이 합하면 원반을 가지고 놉니다라고 하는 거를 답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클래스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 그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산업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에 적용된 포스코 스마트고로에 대해 적용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공정에서 왜 언제 오염이 됐나요? 누구 때문인가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적용돼서 지금 이 환자는 왜 좋아요, 나빠요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 바이탈 케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AITX가 만들었는데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급성심손상이 일어났을 때의 그 원인을 설명하는 기술이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적용되고 있고 생성 모델을 만드는 삼성전자 빅스비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생성 모델에서 왜 이런 생성 모델에 문제가 있었나요?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이런 기술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도 고객 신용평가 모델을 AI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신용평가가 왜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바꾸면 카운터 팩추얼로 이제 신용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기술들을 활발히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바이탈 케어라고 하는 시스템 AI 트릭스 만든 기술이고 이 기술은 이제 그 중환자실에 적용이 돼서 이제 만약에 중환자실에 그 환자의 상태가 변하면 지금 무엇 때문에 상태가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지금 항생제가 잘 들었다는 등 안 들었다는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기로는 이제 지금 식약청 인증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아산병원, 삼성병원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브란스와 일산병원 빼고도 제 외에도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에도 제 추진을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어, 서울대병원 이제 김세중 교수님 연구실과 같이 이제 기존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그 급성심손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이처에 낸 적이 있거든요. 논문을 최근에 이제 그 정확도가 69%인데 저에게 이제 그 정확도를 90%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이제 그 임상시험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임상시험을 한 풀리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반 급성심손상 AI 모델을 가지고 환자를 트리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치사율이 얼마큼 다르다, 유의미하게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면 이제 그 내용을 또 주요한 의학 저널에 저희가 투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포스코에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 스마트고로에 적용된 그런 기술이 이제 설명 가능 인공 지수를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온도 압력이 이렇게 변할 것으로 그러니까 근데 고로 내부의 온도나 아니면은 풍량이나 아니면은 통풍이 바뀔 거라고 예측한 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하고 사실 이게 조업자들한테 굉장히 되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AI가 그냥 제어만 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데 설명을 제공하면 아이가 틀렸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에서 최근에 또 저희 연구실에 이제 중요한 또 소중한 상을 또 주셨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신용평가 모델에 이제 적용하는데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신한은행이 선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고 있어서 이제 저희 센터 이성환 교수님이 같이 이거는 설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그러니까 신용평가 모델을 신한은행에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쉐입 베이스한 설명 가능 샤플리 밸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각적 언어적으로 이제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중요한 뭐 지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도입을 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트릭스는 작년에 이제 이런 이제 설명하는 인공지능으로
시리즈 A 투자를 제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AI는 뒤처진 경우가 많지만 사실 설명하는 인공지능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부랑 전파연구원 서류실대 이조 교수님이 이제 팀으로 주관으로 이제 설명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규 국제 표준을 작년에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게 보팅을 거쳐서 승인이 되어서 이제 전담반이 구성이 되어서 3년 동안 설명하는 인공지능 이제 그 표준이 제정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해서 제안했고 전담반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설명하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앞으로도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칠 그런 표준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기반을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명하는 인공지능은 저희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수천만 개의 뉴런이 있는데 딥러닝을 설명하는 게 가능한가요? 뭐 설명하는 인공지능 AI 모델 성능도 일반적으로 높일 수 있나요? 설명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되지 않나요? 설명하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응용 분야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있고 이제 표준화 관련돼서도 성능 평가 관련돼서도 그리고 딥러닝 내부에 대한 것들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프로젝트가 저희가 2021년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뉴스레터를 저희가 작년에 또 올해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아래 링크 보시면 이제 뭐 설명하는 인공지능 연구센터 가셔서 이제 뉴스 보시면 뉴스레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면으로도 또 자료를 준비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많이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고 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